안녕하세요. 윌리엄TV의 윌리엄 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사실 저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지루한 얘기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인생에 대한 플랜을 짜고 왜 밴쿠버로 오게 됐는지가 사실은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겸사겸사로 제가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거의 어떤 발자취들을 한번 연대기 순으로 한번 사진으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금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사실 제 어린 시절, 저는 1962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일단 2대 독자로 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죠. 그렇게 유복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중3 때부터 저는 조금 그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소위 좀 철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입시 제도 때문에, 입시 지옥 열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대학 그 진학을 위해서 뭐 과외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엄청나게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교육의 문제가 굉장히 커져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권 때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수학여행, 1학년 때인가, 수학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발생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첫 번째 그 본고사가 폐지되고, 그 예비고사, 그 이제 학력고사 전칭이죠. 학력고사로 이미 바뀌었지만 예비고사 시절에 그 1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졸업정원제, 졸정제의 1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뭐 학생 운동도 잠시 하고,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도 좀 하고, 뭐 이런저런 좀 방황하는 대학교 시절을 좀 보내다가 결국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제 대학생 시절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제 뭐 그 당시는 다 모든 386 세대들이 그랬겠지만 말하자면은 이제 어떤 순수하고 사랑을 쫓는 소위 로맨티스트였었고요. 왜냐면 그때는 취업에 대한 그 시름이, 걱정이 그렇게 지금같이 심각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웬만큼 대학 졸업하면 좀 판판히 놀아도 학점이 잘 안 나오더라도 웬만한 그 기업대에는 다 취업이 됐던 그런 호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로맨티스트가 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이상, 뭐 현실에 대한 어떤 그 부적응,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의식화 교육? 뭐 이런 거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그리고 로맨틱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쫓으면서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교 시절 때 이제 그 IGS라는 영국 대사관에서 했었던 그 영어 디스커션 클럽이 있었어요. 연합 클럽이었는데 각 연합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에 이제 심취를 해서 이제 거의 그 청춘을 부살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편집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쌓았던 영어에 대한 어떤 기초, 또 토론에 대한 기초들이 살면서 지금까지도 쭉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잠시 이제 섬유 관련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워싱턴 DC에 있는 그 뭐 대학교의 대학원에 이제 MBA 과정으로 유학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학 가기 전에 사실은 저는 철저한 연애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고 싶었는데 사람 일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산되고 이제 단신으로 홀로 도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그쪽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귀국해서는 이제 첫 직장을 잡게 되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노총각 개념이었기 때문에 31살 뭐 이때 정도였으니까, 그때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과 야망이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들을 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변증법도 정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듯이 사실 이분법으로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그 중에 야망이라는 부분은 제가 평생을 통해서 서서히 한 40대나 50대 정도까지 구축하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랑은 때가 있다. 지금 젊을 때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오히려 지금도 좀 늦었다, 31이니까 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무조건 선이나 미팅 자리가 오면은 마다하지 않고 만사를 제치고 나갔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100여 번 이상의 그 선거 소개팅 끝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한 6개월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잠깐 그 결혼과 연애에 대한 제 짧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애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혼은 본인과 성격이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젊었을 때는 불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 사람이 나랑 과연 비슷한 사람인지 아닌지, 바탕이, 또 환경이,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이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이제 눈꺼 콩깍풀이 키운다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덜컥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사랑의 묘약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이 뇌에 있는, 호르몬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고, 그 호르몬이 보통 일단 그렇게 강하게 분비가 되고 나서 약 3년 정도가 지나면은 소멸이 된다라고 일단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호르몬이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사랑의 묘약이 효과가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이제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일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랑 굉장히 성격이나 바탕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늦죠. 그래서, 제 경험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막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결혼하게 된다고 하면, 처음 1년 동안은 아주 맹렬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내가 절대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절대로 싫어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라는 것들을 서로 쌍방이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라 그러면 난 널 사랑하니까 리스펙트 해주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건들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은 좋은 거고요. 도저히 그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너무 안 맞는다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면, 그때는 이제 결국은 빨리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그래서 애를 한 1년 동안은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가 생기게 되면은 만사가 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멍해이기 때문에, 애가 없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싸워보면서 이제 본인의 서로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나서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계속 애를 낳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죠. 이론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동거도 마찬가지 케이스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거를 해보고 나서 정말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결혼하는 케이스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상에서야 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지만, 벌써 한 20, 30년 전에 동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좀 색안경을 끼고, 무슨 소리냐, 동거는 무조건 뭐 나쁜 것이다, 비도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이제 제가 발령을 해서 주재원으로 나갑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레이시아 특집도 한번 제가 달아보고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좋아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황금기였을 때고요. 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이제 다니던 회사를 정리를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조금 회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헤드헌터 쪽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헤드헌터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마케팅하고 영어 특기로 이제 응모를 해서 한국에 있는 그 IT 컨설팅 부문에 책임 컨설턴트 경력직으로 지원을 해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편 주제에서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사실은 컨설턴트라는 직업이 제가 한 번쯤은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이제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L통신사의 이제 CRM 중장기 전략 수립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이제 제가 PM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뭣도 모를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굉장히 그만큼 보람도 많이 나왔던 그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공공 분야로 이제 옮겨서 주로 이제 그 해외 그 e-government 전자정부 사업이죠. 그쪽에 대한 그 사업 관련 그 사업 제안 설명회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트남도 한번 가보고,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쪽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이제 그 제안 설명에 대한 프로젝트죠. 이런 내용들을 했었었는데, 지금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또 제2의 전성기라 하면 전성기고,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황금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제 인생에서의 황금기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 주재원 생활이었고요. 제 직장 생활에서의 황금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해외 전자정부 사업을 하면서 막 해외로 뛰어다니고, 또 많은 그 해외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현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랬던 당시가 이제 제 가장 그 베스트인 그 잡 커리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젊고 이제 똑똑한, 특히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어린 후배 컨설턴트들을 보면서 많은 그 소위 측은지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제 책임 컨설턴트로 들어오기 전까지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했잖아요. 해외 주연 생활도 해보고, 뭐 다른 그 뭐 해외 영업 사업도 해보고 했었지만은, 이 친구들은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힘들게 박사까지 땄는데, 결국 이제 교수가 못 됐기 때문에 뭐 컨설턴트로 온 거긴 하지만, 그 컨설턴트로 와서 그 어마어마한 업무 강도를 견뎌내면서 이제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랑 다른 게, 컨설턴트는 우리가 무슨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폴리티컬한 어떤 분야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영어로 이제 팍스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팍스가 누구냐를 분명히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잘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검수가 안 됩니다. 사인이 안 나죠. 돈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몰려서 본인의 어떤 논리를,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지만, 이 어떤 사업부를 부셔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가는 나중에 자기 손에 피가 묻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야, 컨설팅을 했더니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런 프로젝트에 PM으로 가게 되면 고객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못하면 그냥 프로젝트 날아가는 거죠. 밑에 있는 그 컨설턴트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 하고 대들 수가 있지만, 이제 그 말하자면 프로젝트 매니저급으로 간 사람들은, 저 같은 급으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야, 얘들아 좀 참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고객한테 가서도 또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소방수로 많이 이제 인풋이 됐었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또 뭐 접대도 많이 하고 술도 많이 먹었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너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종종 이제 그 연애에 대한 이제 컨설팅도 해주고요. 또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너희들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워라. 왜 우리가 맨날 그 남의 회사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뭐랄까요, 마스터 플랜을 짜주고 있느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네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다. 너 컨설턴트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저 역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지금 참고로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ISP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IT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 정보화 전략 수립이죠. 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뭐랄까요, 산출물을 만들 때 어떤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IT를 깔 때에 전체적으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런 부분들을 다 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 방향에 대한 분석을 잡고요. 주로 이제 그 CEO나 어떤 그 팍스나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담아서 일단 수립을 하고, as is라는 것은 현황입니다. 현황. 현재 어떻게 돼 있다. 말하자면 이제 문제점들이죠. 현재 어떤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as is에서 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as is들이 이제 to be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향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as is to be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잘 우리가 이행을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로드맵이죠. 로드맵.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선후행 관계를 다 따져서 어떤 프로젝트를 먼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 라는 어떤 로드맵. 사실 이 통합 이행 계획, 이 로드맵이 어떻게 보면 그 파이널 결과물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짠다. 보통 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의 것들을 짜니까는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프레임에 의해서 한번 그 시도를 해서 나의 어떤 그 투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이 투비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어떤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쭉 짜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이제 AG 라이프 플랜이라 그럴까요? 라는 부분을 한번 짜봤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건 다른 어프로치긴 한데, 연도를 쭉 적고요. 지금 오늘부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해가지고서 그때에 이제 아이들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내가 몇 살까지 일을 해야지 결국은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일단 애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걔네들이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 딸 이름이 셀린하고 아들 이름이 제이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00년일 경우에 제가 37살인데 이제 딸내미가 6살이고 유치원을 다니고 제이슨은 2살이다. 뭐 이랬을 경우에 쭉 이제 이걸 적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딸내미가 23살이 돼야 대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017년이 돼야, 다시 말해서 제가 만 55세가 돼야 딸내미가 23살이 돼서 대졸이 되고 아들내미가 20살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55세까지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조금 더 이제 써서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조금 뭐 직장을 다니든 어떻게 하다 시집을 가는 것까지를 만약에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28살에 만약에 시집을 간다고 하면 뭐 인생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아들은 이제 25이 돼서 대학을 졸업을 할 것이고 뭐 군대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안 썼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해방이 돼서 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삶을 또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기 어떤 그 자식들을 매핑을 해서 자식들 나이와 내 나이랑 같이 매핑을 해서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일을 해야지만 해방될 수 있는지 자식들로부터 한번 이런 부분들을 테이블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 인생 마스터 플랜을 짤 때 그냥 나이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그때 다녔던 데가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니까, 자, 대기업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다면,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산다는 것이 저렇게 가정도 포기하고 거의 이혼을 당해야 될 지경까지 그냥 회사 일에 매진을 하고, 또, 내가 가진 게 없을 경우에 자기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살랑살랑 거려야 되고, 또 밑에 직원들한테 무자비하게 쥐어짜야 된다면 저같이 이렇게 직선적인 성격이고 소위 따뜻한 마음씨를 사랑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만 45세가 되면은 딱 자르자. 왜냐하면 만 45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제가 제 2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그것이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새롭게 갈아타려고 했을 경우에 너무 좀 그 준비 기간이 짧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45세 이전에 관두게 되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왔었던 기득권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미국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대기업에서 뭐 잘 나가는 컨설턴트로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조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말하자면 투자를 한 건데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풋 아웃풋 다 고려를 하고 또 다음 차세대에 대한, 그러니까 세컨 스테이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고민을 했을 때 그냥 45세로 잘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그 45세 때 내 위치가 뭐가 됐든 뭘 하고 있든 난 45세가 되면은 그만둔다. 그래서 45세 이전까지는 어쨌든 조직에 순응하고 내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그냥 순응하는, 희생하는 어떤 삶을 산다 그러면 45세 이상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겠다 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족들한테 선언을 합니다. 그때 가서 나중에 가서 뭐 놀래고 이러지 말고 미리미리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것을 정말로 실천에 옮겨서 제가 이제 45세가 됐을 때 한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였지만은 이제 과감하게 회사에다 사표를 던지고 사실 1년이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렇게 급하게는 못하고 일단은 하던 프로젝트 마무리를 해야 되고 1년 여유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만두라 라고 이제 얘기할 때 제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회사에도 또 제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제 마음대로만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1년을 더 다니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민을 준비를 해서 이제 밴쿠버로 오게 된 건데, 늘 제가 이민 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거죠. 뭐 미국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어떤 현실 도피나 어떤 그 도망,
또는 현실에 대한 부적응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나만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 그 마스터 플랜의 로드맵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정확한 어떤 좌표를 늘 설정하려고 노력했고 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항상 되씹어 보곤 했습니다. 정말로 네가 원하고 네 로드맵에 의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현실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도망가기 위해서 가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의 결과 이제 밴쿠버에 와서 또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좋은 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It is choice, not chance that determines your destiny 라는 글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명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운이 아니라 너의 선택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두 가지는 물론 밸런스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내 의지를,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밴쿠버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같이 또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단안을 내리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글쎄요.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 좋고 불행한 또는 왜냐하면 뭘 하고 있든 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늘 어떤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힘드니까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부분도 많지만. 자, 이 대목에서 한번 간단하게 이런 정리도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캐나다로 이민 왔을 때의 좋은 점들 또 나쁜 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매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정리를 해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건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다고 했을 경우에 한국이 갖고 있는 장단점이죠.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 있을 경우에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한번 쭉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 말고 이제 또 생각했던 게 이제 이런 프로젝트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혹시 화목한 가정 만들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가족 간의 역할 분장이죠.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R&R. 그래서 엄마는 아빠에게, 아빠는 엄마에게, 동생은 누나에게, 누나는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바라는 바를 한번 쭉 쓰게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이런 노력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향후 플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벌써 한 10년, 11년, 12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아이들도 이미 다 컸기 때문에,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더 이제 좀 리얼터로서 일을 한 다음에는 이제 진짜로 이제 리타이먼트 플랜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진지하게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두는 안 나요. 그동안에 너무 한국이 빠르게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정말 갔을 때 과연 제가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모르겠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벗들을 만나서 같이 술 한잔 하기에는 한국만한 나라가 없죠. 네,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애틋함이나 아쉬움은 간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동영상이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파랑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계속 파랑새를 쫓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쁜 거, nothing's wrong.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파랑새를 쫓는 게 뭐가 잘못이냐. 자기 꿈을 쫓아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파랑새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잡힐 듯 마듯한 바로
뭐랄까,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보여요. 저기 파랑새가 있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자. 그래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면 그 사이에 또 파랑새는 조금 더 먼 곳에 날아가 버리죠. 그렇지만 스틸 보인다는 얘기죠. 그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파랑새는 잡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새를 파랑새로 만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새는 볼품이 없고 굉장히 초라하고 왜소하고 작은 새거든요. 지금 내가 쫓는 파랑새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고 잘생기고 멋진 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보기에 영원히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뭘 하나 이룩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게 보이잖아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때문에 일단 스탑하고 그냥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새를, 비록 지금 새는 파랑새가 아니죠. 그럼 얘를 내가 파랑새를 만들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그 새를 파란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파랑새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 가능성이 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내용을 좀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파랑새를 쫓거나 꿈을 포기하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고요. 갖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좀 더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먼 미래에 있는 어떻게 손에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허황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어떤 방법론이 됐든 어쨌든 본인의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제 플랜 to C 자기가 세운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고 또 다시 수정해가는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저로서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는 이제 파랑새의 꿈을 쫓아서 밴쿠버까지 왔지만 앞으로 새로운 10년에 대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수립이 되면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